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오늘 막판까지 최종 교섭을 벌였는데요. 과반 넘는 인원이 속한 제1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잠시 뒤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 우려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3시 반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뒤 첫 차부터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인데요. 오전 10시 반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 단체협약 막판 본교섭에 나섰고 4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이후 새벽까지 실무교섭을 이어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교섭을 다시 진행하지 못하고 끝내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물론 공사 측은 한국노총 소속인 제2노조 그리고 제3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아직 결렬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1노조와도 아직 첫 차 운행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라면서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노조별 조합원 비중을 보자면 제1노조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인 만큼 지금대로 총파업이 진행이 되면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1노조가 57.4%로 가장 많고 2노조와 3노조는 각각 16.4%와 12.6% 정도였습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 인상 여부였습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경영 혁신안을 앞세워서 올해만 8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업무 공백이 심각할 거라며 1000명 넘게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사측은 서울시가 허용한 신규 채용 규모가 289명이라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도 노사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정 통상 임금이 확대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행 차질 우려도 나오는데요. 앞서 서울시 등은 협상 결렬에 대비해서 비상 수송 대책 마련과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는 100% 정상 운행, 또 퇴근 시간대에는 13, 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 정상 운행으로 전체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각각 1시간씩 집중 배차 시간을 확대하고 또 예비버스도 161개 노선에 투입을 해서 평소보다 1,400여 차례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에서 조금 전에 이제 언론 공지를 보냈는데 제5차 본교섭을 속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 제3노조와의 본교섭 속개인지 아니면 제1노조가 첫 차 시작부터 파업을 한다고 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교섭에 참여를 할지 이 부분은 아직 좀 미지수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증인으로 재판에 나설 윤 전 본부장의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공여나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10분 정도 차담을 나눈 게 전부라고 설명했고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통역을 도와주던 통일교 인사에게 당직을 맡기고 교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은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가만히 뒀겠느냐며 금품 수수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규환 전 의원도 2018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간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축사 수준이었고 어떤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의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위해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목적이 한일 해저터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는 한국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를 수건 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청탁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저터널이라는 구체적 현안을 청탁했다는 주장을 고리로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앞서 불거진 공소시효 만료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장관과 김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내왔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류 허브 도시를 추구해왔던 부산을 그냥 경유지로 만드는 것이고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과거 입장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와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진 점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찬성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이러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금품까지 줘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윤 씨를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전 장관과 김 전 의원 등도 불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의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해산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일교 측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는 송용천 한국가정연합 협회장 명의의 영상 입장문을 통해 교단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인 일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건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을 했는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검이 거듭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을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서 나온 여야 정치인 5명을 직접 언급한 건 편파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이 민주당뿐만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편파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뒤늦은 이첩에 대한 비판과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닐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한 혐의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소시효 문제 역시 일괄 이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진술이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으로서의 비밀성이 상실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의지와 달리 수사 종료 전 이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 대해서 수사팀 내 어떤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강한 유감까지 표명하면서 여러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여권까지 번진 통일교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내란 청산 동력과 지방선거 여파까지 속내가 아주 복잡합니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의혹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서도 이첩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더는 지라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청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선 의원인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첫손에 꼽혀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당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하자 딱 검사 15명으로 의혹을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전국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차단 사태로 달아올랐던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통과를 막겠다며 3박 4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 연말에도 대치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는 가맹정법 개정안 표결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 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시 부는 듯했던 훈풍은 그러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잦아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었다며 이틀 전 일을 해명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쳤지만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장 공수교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깍듯하고 긴 인사에 이어 우 의장을 겨냥한 손팻말을 세웠습니다.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법안마저 볼모로 삼는 인질극이라며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악법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서
무제한 토론과 천막 농성을 통해 계속 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별이변이 없다면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 일반 법안을 다루는 지금은 폭풍 전야로 느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고요. 나머지 2명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각종 철근 등 잔해물이 함께 추락하면서 작업자 구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간 붉은색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로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잔해 사이를 뒤집고 다니며 구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장이 안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는 모두 4명,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렵게 2사람이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아직 구조하지 못한 2사람은 지하층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상과 지상층 그리고 지하에 계셨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계셨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론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붕괴 당시 함께 추락한 구조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 대형 크레인 2대가 투입됐고 수색견도 동원됐습니다. 날카롭게 튀어나온 철근 잔해를 소방대원이 직접 잘라가며 수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호미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긁어내며 작업자를 찾느라 수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물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서히 양성이 굳어가고 있거든요. 그 호미로 다 긁어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조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로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하고 밤샘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상대로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 20분 동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난 9일부터 쿠팡에 대한 경찰의 고강도 압수수색이 이어진 가운데 영장에는 쿠팡 전직 직원인 중국인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었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커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오르며 3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면서도 4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3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부는 물론 서초구 등 강남 3구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이 0.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11호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모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1호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이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오전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외 금융과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1,460원대로 잠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서면서 금융당국은 고환율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는 서리풀지구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서리풀 2지구 전략 영향 환경평가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미 한 차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보존을 원한다며 공청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정보 보안 문제로 계약 해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약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오늘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계약 해지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공인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세계에서 유일한 핀란드 산타 마을 공인 산타가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YTN 서울타워를 방문하면 핀란드 공인 산타를 만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인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영부인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김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자 경위를 파악해달라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장관 측은 메시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지 7시간도 지나지 않아 담당 부서 과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혐의가 비상계엄에도 관여한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 청탁과 당시 검찰 인사의 관련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조사에서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로저 비비의 가방 수수 혐의까지 전반적으로 추궁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엔 박상우 전 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파악한 뒤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려고 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가를 신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5일 끝나는데 이번에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최대 내년 6월 말까지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인사 이후 검사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을 이끄는 박혁수, 김창진, 박현철까지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이 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인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되는 만큼 좌천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인사가 공개되자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 등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는 절대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박 검사장은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경랑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휘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정유미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시켰습니다.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옮기는 만큼 사실상 강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공석이 된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장에는 각각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고,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7살 양민준입니다. 양 씨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공개가 결정됐고, 경찰은 오늘 양 씨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47살 양민준입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신상 정보를 누리집에 올렸고 다음 달 9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는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에 다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대피했지만 양 씨는 차량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양 씨를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투신 사망했습니다. 더 문제는요, 이 남성의 차량에서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신변을 비관해왔다는 주변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짝을 잃어버린 신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이 아파트 20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나길래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떨어졌나 하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A씨 차량 뒷좌석에선 A씨의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약 5km 떨어진 특수학교에 다녔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아버지와 함께 하교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가 인근 건물에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주식 투자로 2억 원을 잃었고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남은 가족이 편해질 거란 취지로 말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신변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게 추가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 본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의붓형과 편의점 점주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30대 A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 중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업체와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저희 YTN은 중국 어선의 탈법어업, 비밀 어창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으로 인한 피해를 연일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단속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과 뒤섞여 물고기를 잡는 우리 어민들은 중국 측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좋은 자리는 그 사람한테 다 뺏긴다 보면 돼, 중국 배들은. 우리나라 안에도 그래요. 손해액이 한 3천만 원. 지금 이제 부사진 거는 다 가해버리고 어장 만드는 데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에. 어업 협정을 맺은 한중 양국은 매년 서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쓸이 어업 등으로 중국 해역의 물고기가 줄면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이 중국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보다 훨씬 많은 상황. 지난 23년 동안 우리 측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물고기 양은 우리가 중국 측 수역에서 잡은 양의 13배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비밀 어창 같은 적발이 어려운 꼼수까지 등장하며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고기가 어장에 지금 이 항폐화되고 있어. 몇 년 안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기 아마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요. 특히 비밀 어창은 우리 바다의 자원 고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됩니다. 지난 1월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했을 당시 정상적인 어창에는 어획 가능한 크기의 물고기가 700kg 정도 있었는데 이 어선의 비밀 어창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물고기를 포함해 정상 어창에 보관된 양의 4배에 달하는 2.8톤의 어획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싹 쓸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어구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뒷날은 어획량이 3분의 1로 확 감소가 돼요. 정확한 실태 파악,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인기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함정을 파견하는 형태, 좀 관리 감독의 효율화 방안도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비밀 어창은 밀입국이나 밀수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2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차도는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극비 작전 속에 F-18 전투기가 엄호하는 미국의 도움으로 탈출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체포 위협에 1년 넘게 은신해오다 노벨상 일정을 위해 극비리 탈출했는데 악천 후에 여정이 지연되면서 시상식 하루 뒤에 도착한 겁니다. 2달간 생사를 넘나든 마차도는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They did not know where I was in hiding in Venezuela, so it was hard for them to stop me. And yes, we did ge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get here. 마차도는 도와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출국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첩보 영화 같은 극비 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발로 변장한 채 10곳이 넘는 검문소를 통과했고 거센 풍랑을 뚫고 목선으로 카리브해를 건넌 뒤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향했습니다. 해상을 건널 때 미군 F-18 전투기 2대가 엄호했고 퀴라소부터는 미국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 땅을 밟았습니다. 마차도는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을 방문한 뒤 안전이 확보되면 귀국할 계획인데 돌아가서도 정권교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마약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s actions have been decisive to reach the point where we are right now, in which the regime is weaker than ever. 오슬로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지지하는 마차도가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정권 압박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으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의 종합병원을 폭격해 환자와 의료진 등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다가온 총선에서 군정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반군 지역의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이 골기역만 버틴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병실과 지붕할 것 없이 파괴됐습니다. 밤 9시쯤 미얀마 군사정권이 종합병원을 폭격해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이 참혹하게 숨졌습니다. 민주세력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세계인권의 날에 잔혹한 군사정권이 전투기에서 폭탄 2발을 떨어뜨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등을 갖춘 지역 주요 병원의 수술실과 입원 병동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미얀마에서 올해 67번째 의료시설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번 공격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병원이 있는 라카인주는 자치를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군사조직이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곳. 군정은 28일 총선을 앞두고 반군 무장단체 장악지역을 탈환해 투표지역을 늘리려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총선을 마무리하고 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면서도 군정이 승인한 정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선거 참여를 막자 미얀마 곳곳을 장악한 반군이 총선 보이콧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도 불공정한 총선은 사실상 군부 통치를 장기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쿠데타 이후 6천여 명을 살해하고 2만 명 넘게 멋대로 가뒀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불가리아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사임을 표명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센 젤라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의회 표결 직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그렇게 무섭고 사나운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마주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제가 그냥 싸납고 무서운 사람이 돼서 본래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성 소리 들으셨겠지만 오늘 3,2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2,000명은 돌아가셨고 추경호 의원 공소장에 보면요, 그 당일날 밤에 제가 본회의장 갔습니다. 가서 한동훈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이 한 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맞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사회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발언 방해하지 말으라고요.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조용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힘의원님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배운 사람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김재섭 의원 한 분 말고는 없어요. 시간 넣으시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이고 막말들을 함부로 하십니까?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배웠다는 우리 김재섭 의원님 하시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네, 자 김재섭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네, 배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사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법사위원회에 와서 이 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이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원만한 토론이 되도록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에서 8도가량이 낮은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3.3도, 전주가 영하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눈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동 많은 곳에는 밤사이 10cm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습니다. 이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무리한 항해나 조업은 삼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7도, 대전이 9도, 대구는 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